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이슈를 다양한 시각에서 신속 정확하게 전해드리는 OBS 뉴스 오늘입니다. 오늘 함께하실 두 분 소개해드립니다. 박상병 시사평론가, 박창환 장한대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세요. 네, 보신 대로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관련된 이른바 조국 백서가 얼마 전 나온 데 이어서 뒤이어 조국 흑서가 출간이 됐습니다. 백서, 흑서, 좀 생소한 단어이긴 한데 원래 백서라는 말은 정부에서 발간하는 보고서, 좀 상세한 내용이 담긴 보고서를 칭하는 말이라고 합니다. 표지가 하얀색이어서 백서라고 그렇게 호칭을 했는데 이에 맞서서 이제 조국 흑서라는 말이 새로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책, 지금 불티나게 팔린다고 합니다. 출판업계 불황이라 책이 안 팔려 고민인데 이 두 권은 없어서 못 팔 지경이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고요. 간략하게 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국 백서, 검찰개혁과 촛불 시민의 저자는 조국 전 장관을 지지하는 진보 진영의 학자 등등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김민웅 교수, 전우영 역사학자, 최민희 전 의원, 김지미 변호사, 고일석 기자 등등이 이름을 올렸고요. 반면에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라는 제목의 이른바 조국 흑서, 여기에는 진보 진영 인사들인데 현 정권을 지지하다가 이제 비판하는 쪽으로 돌아선 인사들입니다. 진중권 전 교수, 참여연대 출신 김경률 회계사, 민변 출신의 권경애 변호사, 그리고 강양구 기자와 서민 교수 등등의 이름을 올렸습니다. 여기서 다루고 있는 주요 내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쟁점이 된 부분이 이 사모펀드 코링크 피의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조국 백서에서는 이 코링크 피의의 배후는 조국 전 장관이 아니다. 자동차 부품 회사인 익성이다. 조국 전 장관은 관련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조국 흑서에서는 이 코링크 피의라는 사모펀드 운용사는 조 전 장관의 돈으로 세워진 회사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조국 사태 때 나타났던 조국 전 장관을 둘러싼 언론 보도와 관련해서는 조국 백서에서는 기성 언론들이 검찰이 준 정보를 받아쓰기로 진실을 외면을 하고 있는 중이다. 유시민 이사장의 알릴레오 등 이런 유튜브들이 그래서 대한 언론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반면 조국 흑서에서는 그런 유튜브 언론들이 알리고 싶고 만들고 싶은 사실을 마음대로 떠들어대면서 고삐 풀린 말이 돼버렸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조국 전 장관의 딸을 둘러싼 입시 비리 의혹과 관련해서는 이 조국 백서에서는 이 입시의 불공평한 부분은 한국 사회가 만든 거다. 한국의 계층 구조, 입시 제도가 만든 것이다. 라면서 조국 전 장관은 책임이 없다. 이런 식의 논리를 폈지요. 반면에 조국 흑서에서는 조국 전 장관, 교육을 통해서 학벌과 지위를 세습하기 위해 몸부림친 결과이다. 라고 그렇게 비판적인 이야기를 내놓고 있습니다. 이 책 두 권 제가 좀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이 같은 내용들 어떻게 봐야 될지 한번 좀 생각을 해보는 시간 오늘 마련을 했습니다. 제가 쟁점을 소개를 해드렸습니다만 이 쟁점 상당히 좀 엇갈리고 있는데 누구의 말이 맞는 건지 좀 하나씩 따져보도록 할게요. 먼저 사모펀드 불법 투자 의혹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우선 요즘에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집에 있는 시간이 많습니다. 그죠? 좀 심심한 분들도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책 한번 보시죠. 때 아닌 독서 열풍을 불러일으킬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네. 이번에 나온 책 이른바 흑서라고 하는 것이 5,000부 다 팔았다 그래요.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검찰개혁과 촛불 시민에 맞서는 책이다. 그래서 이걸 팩스라고 얘기하면은 이 팩스에 반대되는 말이 흑서 아닙니까? 네. 금경새. 그래서 이제 흑서가 나오는데 이거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 이걸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식 때 썼던 말입니다.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를 만들겠다라고 했는데 네. 과연 이것이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가 맞느냐? 보니까 진짜 맞네. 역설적으로. 그래서 흑서거든요. 네. 저는 읽어본 볼만한 그런 책이 나왔다고 보는데요. 우선 이거 내용은 코링크피 같은 경우에는 이건 아직까지도 수사 중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평론가들이 나와서 얘기하기는 좀 일러요. 저는 감흥이 옵니다만은 하지 않는 얘기를
최종 결론이 나오지 않는 문제를 네. 말하기 어렵습니다만은 저는 만약에 양쪽 편이 아니라 국민들한테 어느 두 책 중에서 어떤 걸 먼저 읽어보라고 권하고 싶으냐 물어보면 저는 백서보다는 흑서를 먼저 읽어봐라.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를 먼저 읽어보라고 하고 싶어요. 네. 상당수 많은 사람들이 동의할 겁니다. 문재인 정부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를 만들겠다고 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무너지고 있는지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대목이에요. 그들 5명이 동의를 하든 하지 않든 간에 팩트는 그런 것이고, 여기에 비해서 이제 검찰개혁과 촛불시민이라고 하는 책에서 만들어졌던 주장은 사실은 조국 전 장관을 엄호하는 네. 친정부의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지금은 동의하기가 저는 쉽지 않아 보여요. 전체적으로. 수사 문제는 별도로 한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저는 이 두 책을 놓고 보고 난 다음에 결론을 내겠습니다만은 이 방송을 보고 있는 분들은 어떤 책을 먼저 읽을까요? 라고 질문하면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나라. 네. 조국 흑서를 먼저 보시라. 저도 상당 부분 동의하는 내용이 많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현 정권에 대해 비판적인 부분은 사실 현 정권을 지지했던 사람들이 쓴 책이기 때문에 더 아픈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이 부분을 보면서 여러 가지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제가 두 분께 질문을 잘못 드린 것 같습니다. 쟁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여쭤볼 게 아니라 이 같은 두 책을 어떻게 봐야 될지 교수님 설명을 좀 해주신다면요. 문재인 대통령 정권의 출범을 지지하고 환영했던 사람들이 비판한 책. 네. 이렇게 지금 이제 흑서가 표방을 하고 있어요. 조국 일가 사건이 당시에 쟁점이 됐었고, 작년에. 그리고 이것이 진영 논리의 싸움이었습니다. 근데 과거의 진영 논리 싸움은 보수와 진보가 일관되게 자기 편을 들었어요. 상대의 편을 지지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조국 사건은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보수와 진보의 영역이 구분이 파괴가 됐고, 네. 진보 영역에 있던 분들이 일부 이제 소위 그 진보 정권을 비판하는 이런 일들이 이제 있었던 유례가 없는 사건이거든요. 좀 그것이 당시에 미처 정리되지 못했던 것들이 시간이 좀 지나서 저 백서의 형태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근데 저는 두 책 중에 뭘 읽어봐라 이런 얘기를 하기보다는 두 책 다 여전히 주장 대 주장만 실려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좀 꼭 언급을 하고 싶어요. 네. 예를 들어 사모펀드 이 투자 의혹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재판 중이지 않습니까? 조범동 1심 재판에서 정경심 교수의 5억 원은 투자가 아니라 대여금이다. 네. 이런 판결이 났어요. 즉 지금 현재 재판 중인 사건이고, 여기에 대해서 문재인 정부를 지지하는 사람과 지지하지 않고 진보적이었던 사람들 중에서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는 사람들의 주장이 실려 있는 책이다라고 하는 점을 먼저 좀 시청자들이 인식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즉 어느 주장이 사실을 담고 있는 게 아니다. 즉 주장을 담고 있는 거다. 그런 점에서 책을 읽을 때 주의사항은 진보라고 하는 게 뭐냐라고 하는 거죠. 이제 저 책에 대해서 관심 있는 분들은 진보를 공격하기 위해서 저 책을 보실 분들도 계시고, 또 진보를 수호하기 위해서 아마 저 책을 읽으실 분도 계실 네. 겁니다. 그런데 진보라고 하는 게 뭐냐? 고정된 것이 과연 진보냐? 정형화된 것이 진보냐? 양쪽, 비판하는 쪽이나 지키는 쪽 모두가 진보라는 사람들이 왜 이래? 진보는 이래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어떤 정형화된 틀을 가지고 그 틀에 맞지 않으면 당신은 진보가 아니고 이 정부는 진보가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무슨 소리야, 그 정형화된 틀에서 벗어나지 않았어 라고 하는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좀 그런 점에서 이 책 모두가, 두 권 다 모두가 대한민국의 진보를 어떤 변화되는 어떤 현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정형화된 틀로 바라보고 있다는 점에서 저 책 모두가 다 어떻게 보면은 흑백 논리에서 벗어나고 있지 못한 거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좀 질책을 하고 싶은 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군요. 조국 백서를 쓴 책이나 조국 흑서를 쓴 책이나 일단은 자신들의 논리를 펴면서 편 가르게 자신들의 편으로 와라. 어떤 그 나아가기나 발전하기 위한 양상은 아님은 좀 분명한 것 같다라고 비판적인 시선을 좀 밝혀주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공동 집필자들의 이야기를 좀 더 해보도록 할게요. 사실 지금 맞붙고 있다, 이런 얘기를 써도 좋을 것 같습니다. 조국 흑서의 공동 집필자죠. 서민 단국대 교수,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도 거짓 정보를 퍼뜨리면서 결백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조국 전 장관, 우리 책의 필요성을 더해주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 586 정치 엘리트들 강남에 아파트 갖고 있다. 즉 새로운 기득권층이 됐다. 그리고 이들이
조국의 반칙을 반칙이라고 여기지 않고 있다. 그래서 조국 사태가 벌어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조국 백서를 쓴 김민웅 경희대 교수 같은 경우에는 이 조국 흑서에 대해 진 암흑에 대단히 고통스러워지게 될 것이다. 촛불 시민들을 모욕한 데가 결코 작지 않을 것이다 라면서 법적 대응을 시사했습니다. 왜냐하면 진중권 전 교수가 자신들은 책을 발간하는데 500만 원밖에 들지 않았다. 조국 백서 발간하는데 3억이 들었다고 하는데 그 용처 밝혀라 라고 얘기를 했고 이 부분을 모욕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양상이기도 합니다. 이에 대해 진 전 교수 무서워라, 좀 말려달라 또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는데 자, 이같이 양측이 맞서는 상황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물론 출판비 문제, 단순히 돈 문제가 아니겠죠. 이를 통해서 또 여러 가지 논쟁을 끌어내기 위한 그런 또 하나의 이야기가 아닌가 싶은데 어떻게 봐야 될지 교수님 좀 설명을 해주십시오.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흑서 쪽에서 지금 이제 3억 원을 모금해가지고 소위 백서를 출간한 것을 문제 삼았어요. 네. 그러면서 우리는 만드는데 500만 원밖에 안 들었는데 도대체 그 3억 원 어디다 쓴 거냐 이렇게 비꼬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김민웅 교수, 그러니까 백서를 제작한 측에서 정말 황당하다. 이거 모금할 때 출처를 분명히 밝혔고 책 한 권에 2만 5천 원이다. 이거를 갖다가 7천 명에게 발송했다. 그러면은 2,500원, 2만 5천 원에다가 발송비를 갖다 합치면은 7천 권 발송하는데 2억 원이 들거든요. 그럼 이제 출간 비용하고 다 대충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비판하는 이유는 조국 장관 일가에 대한 개인에 대한 비판을 넘어서서 진보 진영, 조국 네. 장관을 수호하고자 하는, 지키고자 하는 사람들을 싸잡아서 좀 비판하기 위해서 이 3억 원이라고 하는 돈의 출처를 밝혀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거든요. 자, 그런데 진보와 진보가 이렇게 지금 맞닥뜨려 싸우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문제는 진보라고 하는 단어는 수준이 나아지는 것, 사전을 찾아보면 수준이 나아지는 것, 그 다음에 사회의 발전을 갖다가 추구하는 것, 이것이 진보의 영역입니다. 그러면 조국 전 장관 사태를 통해 가지고 우리 대한민국의 진보가 어디로 나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수준을 높이고 사회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 진보인데, 조국 전 장관을 수호하는 측이나 조국 전 장관을 비난하는 측 모두가 소위 진보라고 하는데 대한민국의 수준이 높아지고 대한민국의 진보 정치가 나아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과연 저 백서와 흑서가 얼마만큼 제시를 하고 있는지, 아까 제가 주장만 일관되게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네. 저도 아직 다 못 읽었기 때문에 꼼꼼하게 읽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진보는 수준을 나아지게 하고 사회 발전을 나아가게 하는 겁니다. 그럼 저 책의 결론도 대한민국의 수준과 대한민국의 진보가 나아갈 길을 갖다가 밝히는 데 도움이 되는 쪽으로 네. 책이 쓰여졌어야지 맞는 거지, 일관되게 확인되지도 않은 사실을, 확인되지도 않은 주장을 쭉 써놓은 것, 그것이 과연 대한민국의 진보를 이루는 데 과연 얼마만큼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저는 의문이다라고 봅니다. 이 3억 원 논란도 마찬가지예요. 네. 500만 원이냐 3억 원이냐 논란도 방법의 차이일 뿐이지 이것을 물고 늘어진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전혀 진보적이지 않습니다. 이 양상에 대해 상당히 좀 비판적인 의견을 주셨습니다. 과연 이 같은 논쟁, 제2의 조국 대전으로 비화될 수도 있는 백서 대 흑서의 그 논쟁이 대한민국을 발전적인 방향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을지, 이 부분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셨는데요. 조국 백서를 쓴 사람들, 조국 전 장관을 지지하는 진영입니다. 조국 흑서를 쓴 사람들, 현 정권의 출범을 지지했다가 이제 비판 쪽으로 돌아선 인물들입니다. 이 같은 정체성의 대결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저는요 긍정적으로 봅니다. 네. 단순히 코로나 시대에 책 읽는 기쁨을 줘서가 아니고요. 그게 아니고 이번에 조국 전 장관의 사태를 보면서 문재인 정부에 실망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네. 왜 실망했는가는 단순한 주장이 아니고요. 그 실망한 근거들은 문재인 정부를 위해서 애썼던 사람들을 더 잘 알고 있어요. 그들이 이번에 5명입니다. 진중권, 김경률, 권경애, 강양구, 서민 이런 사람들이에요. 저는 이분들 개인적으로 저는 뭐 좋아하고 좋아하지 않고 문제는 전혀 아닙니다. 관계없이. 적어도 문재인 정부를 지지했던 사람들이 지금 왜 이렇게 비판적으로 돌아서는가에 대해서만큼은 국민들은 제대로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거를 편가르기나 또는 단순한 전향으로 볼 문제는 전혀 아니라는 얘기죠. 저도 한 20페이지를 가지고 책 하나 아직 안 샀습니다만 이 내용을 오전 내내 쭉 보고 왔어요. 네. 상당 부분 공감합니다. 상당 부분. 뭐냐면은
이런 586 적폐들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왜 지금 금융 사기 문제가 이렇게 커지고 있죠? 그리고 왜 팬덤 현상이 강화되고 있죠? 이거는 문재인 정부의 사람들이 먼저 봐야 할 책이에요. 저는 그래서 앞서 어떤 책을 먼저 볼 것인가를 권할 때 했던 이유가, 문재인 정부를 지지하지 않던 사람은 볼 필요가 없습니다. 지지했던 사람들이 문재인 정부가 앞으로 더 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맞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들은 단순히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 지지를 했다가 뭐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스스로 돌아서 가지고 돈을 던지는 이런 사람을 본다는 것은 이 책을 보는 기본적인 태도부터가 잘못된 거예요. 뭐냐, 흑서를 보면서 왜 많은 사람들이 문재인 정부 기대를 많이 했으며 왜 잘 안 되고 있는 것인지, 그 이면에 어떤 것이 있는지는 문재인 정부 사람들이 먼저 각성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본은 이 앞에 김윤원 교수, 전우영 저기 학자, 네. 뭐 최민희 등등 이런 분들이 이 책을 보면서, 흑서를 보면서, 그래서 문재인 정부가 지금 이렇게 위기에 쌓여 있구나, 많은 국민들이 실망하고 있구나, 이들이 그러면은 문재인 정부의 촛불을 들었던 많은 국민들은 얼마나 지금 실망할까를 저는 알 수 있는 대목이라 봐요. 그래서 이들이 미워한다든지, 이들이 통합당을 지지하는 사람들 아닙니다. 지금 무슨 뭐 진용건, 권경희 이런 사람들이 통합당 지지가 아니에요. 여야의 싸움을 간다는 건 정말 바보 중에 바보입니다. 이 사람들은 통합당을 더 비판합니다. 그런 관점이 아니라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정말로 무엇이 문제인가는 강하게 지지했던, 뜨거웠던, 한때로만 뜨거웠던 사람들이 그 뜨거웠던 불이 식고 난 다음에 실체를 보게 되는 거거든요. 그 실체를 적나라하게 토로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팩트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그들의 정서는 지금 많은 국민들에게 상당히 좋은 저는 반향을 불러일으킬 것이고, 이런 논쟁은 오히려 우리 사회를 좀 더 긍정적으로 정치적인 상상 얘기라든지 또는 비판적인 대안을 만들어낼 때는 긍정적인 에너지다, 그런 네. 동력이다. 그러면서 저는 바람직한 경향이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네. 비판에 대해 귀를 기울이고 이를 수용해서 또한 고쳐 나가고 할 때 한 발 더 앞서서 또한 발전할 수 있는 여지가 될 수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방금 평론가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이 조국 백서와 흑서, 특히 조국 흑서는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이야기만을 다루고 있는 게 아닙니다. 이를 둘러싸고 있는 속칭 이제 586 정치 엘리트들에 대한 구절도 하나 있는데 잠깐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이 안 계시는 상황에서 이른바 586, 386에서 586이 된 정치 엘리트 등등을 얘기하는 말이죠. 그들이 당을 장악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은 이들에 의해 기획된 존재이다. 또한 자신들은 지구인을 가장하고 있는 문팬들, 문재인 대통령의 강성 지지자들을 지칭하는 말, 문팬들의 음해와도 싸워야 된다. 이런 구절들이 있기도 합니다. 자, 먼저 평론가님, 네. 이 구절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는 관점의 차이인데요. 저도 586입니다. 586인데 586에 대해서 무차별적인 이런 비난 태도는 저는 옳지 않다고 봐요. 네. 왜냐하면 586은 나이가 50대이기 때문에 정치의 중심에 설 만한 나이예요. 상식적으로. 그럼 이분들이 20년 전에 당을 장악한 것이 맞습니까? 그러면 20년 뒤에 당을 장악한 것이 옳은 거예요? 지금 이들은 나이가 이제 50대 중반 후반에 들어서기 때문에 딱 대한민국에서 당의 최고 지위에 설 수 있는 나이가 된 거예요. 그럼 이분들의 그런 것들을 자연스럽게 봐야 되는 것이지, 정치는요, 강한 권력의 의지가 없으면 당 장악하기 어렵습니다. 당의 주류가 되기 어려워요. 이거를 탓하면 안 되는 거죠. 저는 이런 면에 대해서는 586 그룹을 타깃을 삼아가지고 희생양으로 삼는 이런 태도는 저는 옳지 않다고 봐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뭐 진중권 교수 특유의 합법인데, 진중권 교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특정 그룹을 지칭을 해가지고 뭐 민주당 안에서는 뭐 이렇게 뭐 여성이 문제다, 20대가 문제다, 또는 무슨 뭐 호남이 문제다, 이런 방식은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 그들을 희생양으로 삼지 말라는 얘기고, 586은 자연스럽게 50대가 되면서 강한 권력 의지로 인해서 당을 장악할 수 있었다. 다만 그들이 새로운 정치의 지표를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는 것은 준엄하게 비판해야 됩니다. 네. 그들 또한 팬덤 현상에 갇혀서 이전에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정부와 함께 한 등치로 그들만의 새로운 리더십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어떻게 보면은 숙주에 기생하면서 그들의 권력을 유지해왔다라고 하는 비판은 좀 건강해 보여요. 그렇지 않고 당 지도부가 된 것, 이 나이가 어때 뭐 당연한 것이죠. 그러면은 10년 뒤에 그걸 장악하는 것이 맞는 겁니까? 이건 옳지 않은 것이고, 또 하나 더 짚어볼 대목은 문재인 대통령은 이들에 의해서 기획된 존재라고 하는 것도, 이것도 옳지 않은 것이죠. 그럼 문재인 대통령이 뭡니까? 바보입니까? 어떻게 이런 말 할 수가 있는 거죠?
그 지금 김종인 위원장은 당내 통합당에 누구에 의해서 기획된 존재입니까? 이것이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을 만들어냈던 수많은 사람들의 중심에 586 그룹이 있었던 것이죠. 왜? 그들이 중추적인 역할을 해야 할 나이에요. 또 그들만큼 강한 정치적인 어떤 권력 의지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았습니다. 당연한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정권이라고 이거 얘기하는 건 맞는 얘기인데 마치 기획된 좀 부정적인 네. 이런 표현을 쓰면서 문재인 대통령을 꼭두가시처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저는 전혀 동의하지 않고 이런 발언 때문에 앞서 말한 조국 흑서그룹 인사들도 좋은 평가를 안 받고 있는 거거든요. 점잖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너무 그렇게 편견으로 세상을 보지 말라. 이 또한 편견이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몇 구절 등등에 대해서 분명히 좀 잘못된 부분이고 문제가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책에서 보면은 저도 아직 다 읽지는 못했습니다만 전반적인 부분에 있어서 한때는 그 비판적이었던 정권의 비판적이었던 386 세대들이 이제 기득권을 가진 새로운 기득권층이 된 586 세대 이렇게 지칭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는 내용이 좀 있고요. 또한 아무래도 조국 전 장관 검찰 개혁의 중심에 섰던 인물인 만큼 여기서 주장하고 있는 내용 또 이로 인해 촉발된 여러 가지 논쟁 등등은 현 정부의 검찰 개혁 등등에도 분명히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저는 아까 문재인 대통령이 기획된 존재다라고 하는 부분은 박상명 박사님께서 말씀을 잘해주셨고요. 네. 이제 향후에 그러면은 지금 또 다시 조국 논란이 재현된다라고 하는 거는 어찌 됐든지 간에 검찰 개혁이나 공수처에 건립들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거든요. 네. 저는 그런 점에서 소위 현재 이제 권력을 장악한 586, 기득권이 된 586, 이 586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점에 대해서는 한번 생각해 볼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부동산 임대차 3법도 마찬가지인데요. 지금 여당의 주류가 법 통과시키고 나면 모든 거 우리 할 거 다 했다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게 저는 문제라고 봅니다. 아니 임대차 3법 통과시키면 끝이 아니에요. 그 임대차 3법이 국민들에게 상식으로 받아들여지게끔, 즉 제도만 바꾼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제도가 국민들의 인식에서 안착되게끔 하는 게 정치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당, 민주당의 주력인 586은 통과시키면 끝이에요. 검찰개혁, 공수처 통과됐습니다. 통과되면 끝인가요? 아니죠. 공수처장이 누가 되고 조직은 어떻게 운영돼야 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국민들의 공감대를 끌어내서 검찰개혁을 위해서 공수처는 꼭 필요한 거라고 하는 인식을 끌어내는 게 여당의 몫입니다. 근데 과연 지금 586이 물론 코로나도 있고 경제 난국 타계도 있지만 자신들이 가장 개혁의 드라이브의 핵심이라고 얘기했던 검찰개혁, 또 부동산개혁, 그 다음에 최저임금 이런 것들에 대해서 통과만 시켰지 통과된 이후에 그것을 현실에서 안착시키기 위해서 얼마만큼 노력했냐라고 본다면 그 어떤 것도 안착시키지 못했다라고 냉정하게 비판할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런 점이 저는 이번 흑서에서 현재 여당 내에서 가장 큰 단일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세력으로 본다면 586이 가장 큰 세력인데 그들이 앞으로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과거 민주화 운동에서 학교에서 치열하게 했듯이 이제는 여당에서 자신들이 법만 통과시키는 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법 통과가 국민들에게 공감대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런 투쟁을 해 나가야 되는데 과연 지금의 여당 586은 그걸 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점에 있어서는 저는 흑서가 얘기하고자 하는 바의 핵심은 얘기하고자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저는 채찍을 들어도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지금 코로나 위기 상황에서 여권의 지지율이 다시 반등을 했습니다만 그 이전까지는 계속해서 하락세였던 바 있습니다. 국민들의 마음을 사실은 잡지를 못했던 거죠. 이런 차원에서 조국 흑서 분명히 시사하는 바가 있고 이 같은 비판에 대해 겸허히 좀 귀 기울일 것은 기울여야 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짚어주신 걸로 알겠습니다.